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생계 걱정이 없도록 미리 돈을 나눠주고 시작하는 그런 제도예요. 소득을 미리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하지? 하는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월급을 받아서 일해서 땀 흘려서 그 대가를 받아야 제대로 된 소득이지. 왜 소득을 그냥 보장하죠? 왜 그냥 보장하죠? 왜? 긴 얘기할 거 없이 사진 두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970년대 자동차 공장입니다.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서 조립하고 있죠. 이게 최근에 자동화된 자동차 공장이에요. 사람들이 하던 일 누가 하고 있죠?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보급률이, 로봇 침투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제 생산하는데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을 분배하는 것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 뭐 만드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극명하게 드러나죠. 여기 파란 선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예요. 제조업 기업 하면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 다 제조업이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다 제조업 기업들이죠. 그 제조업 기업들이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7배 정도 이 부가가치를 키웠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거는 물건 팔고 나서 재료비 뺀 거니까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이 7배 늘었습니다. 근데 노란 선이 고용인데 고용 얼마나 늘었는지 보세요. 거의 안 늘었죠? 7%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용은 늘지 않은 것이죠. 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헨리 포드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라는 회사 있죠. 포드 자동차는 뭐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한때는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던 세계 최대의 자동차 업체였죠. 그 창업자가 헨리 포드인데요.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는 손발만 필요한데 왜 사람들이 두뇌를 달고 와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게 비유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생산을 할 때 기업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업무가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업무가 되어지기만 하면 그것을 사람이 하든지 기계가 하든지 상관은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근데 사실 기술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해서 점점 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집 날르던 거 기계가 대신했고 사람이 망치질하던 거 기계가 대신했는데 지금은 점점 더 기자가 기사 쓰는 거 기계가 대신 써줘요. 훌륭하게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변호사가 변론하는 거 이제 기계가 대신할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거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점점 이렇게 인간의 노동이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 대신 기본소득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이 분배돼서 그 임금이 가족들에게 분배되고 가족들이 동네에서 그 돈을 쓰면 그게 동네 가게로 가고 이렇게 쫙 실핏줄처럼 돈이 전체 사회에 분배되는 시스템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여기 기업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부가가치를 사람들에게 오도록 다리를 만들어줘야죠. 이 다리가 기본소득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흔히 받는 질문이 이건데요. 아니, 그러면은 이 다리를 만든다고 해도 어려운 사람들 먼저 드려야지. 왜 모든 사람한테 준다고 그래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우선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상위 10%가 전체 1년 동안 나라 전체에서 벌어지는 소득 중에서 얼마나 가져가나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까만 진한 선이 한국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높아지고 있죠. 뭐가?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이. 뭐가 줄어들고 있죠? 하위 90%. 다시 말해서 90% 대부분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1997년도에 3분의 1이었습니다.
30%좀 넘었어요. 2017년도 20년 만이죠. 50%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세모돼 있는 이 빨간 선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원래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추월했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어려운 분들만 도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90%를 다 도우려면 효율적인 방법은 100%한테 다 지급한 다음에 10%한테 더 거두는 거죠. 그러면 10%와 90%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좀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2019년 여름에 서울 봉천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42세 엄마하고 6세 아동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 엄마 통장에는 잔고가 제로라고 찍혀 있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 엄마, 이 여성분은 탈북자였어요. 세터맨이었는데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남편과 함께 거제도에 가서 남편이 이 조선소의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조선업 구조조정 되면서 남편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헤어지고 남편은 외국으로 다시 나가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엄마 혼자 서울로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생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돈을 벌려고 해보다가 결국엔 다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복지급여를 타기 위해서 여러모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부양가족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거죠. 남편을 지금 찾을 수도 없지만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서류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또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죠. 사람이 진짜로 가난한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끊임없이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 아이들까지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살인이에요. 아동을 살해하고 부모가 같이 자살하는 사건,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 복지제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사각지대죠. 어려운데 이 사람이 어렵다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난을 입증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문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시대가 됐는데 이 정도면 이제 완전히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면은 사각지대를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더 얻는 거죠. 처음에 줄 때 찾아서 주는 게 아니고 다 준 다음에 거둘 때 찾아서 걷는 거죠. 그러면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그게 기본소득의 정신이죠.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모두에게 주느냐?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현물과 현금의 차이예요. 현물과 현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생필품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되는데 돈으로 왜 주냐? 돈이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돈이 문제라는 점을. 이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총 국민소득에서 가계 및 기업 소득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세계 여러 나라들 수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맨 밑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 그러니까 가정으로 오는 돈이 있고요. 기업으로 가는 소득이 있고 정부로 가는 소득이 있어요. 가계, 기업, 정부. 여러분들 고등학교 사회 과목 들으셨었어요? 거기 나옵니다. 국민경제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나오죠. 세 주체가 있는데 그중에 가계한테 떨어지는 몫이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이고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 요거는 기업 소득의 비중이거든요. 맨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소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에 속하고 그것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로 소득이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가계에 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행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커지고 이 행정 조직이 커지고 그리고 사실은 뭐 나라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만 따져도 그래요. 이거 보시면 정부 예산인데 20년 동안의 정부 예산이 이게 몇 배죠? 5배 이상 높아졌어요. 굉장히 커졌죠. 100조 원도 안 되던 예산이 지금 55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 인건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행정이 직접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행정은 강해져요. 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활동을 했어서 지방 소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구가 없어지고 있는 군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그런 데들 다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구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 군에 가면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군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도 많이 벌고 제일 교육도 많이 받고 제일 좋아요.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자신감 넘치고 제일 활력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다 연세가 많으시고 활력이 없고 어떻게 하면 군청에서 사업을 하나 받아가지고 생계를 이어볼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게다가 군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그 군에 안 사세요. 인근에 있는 도시에 사시더라고요. 이 농촌, 어촌에는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신 거죠. 불균형이 점점 심해집니다. 민간이 점점 뒤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민간이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현금이죠, 사실. 소득이 보장되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돈을 쓰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없고 뭔가 현물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가서 계속 설득해서 내가 받아와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왜 기본소득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반대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기본소득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